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자, 이제 오늘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 중에 또 한 가지가 되겠죠. 자, 화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안전한 삶, 우리 주변은 늘 안전해야 되죠. 이 안전한 삶, 가장 가까운 곳부터 안전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은 과연 어딜까요? 그렇죠. 바로 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 그래서 가정과 학교,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안전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안전하십니까? 네, 당연히 안전해야 되겠죠. 안전하지 않다면 오늘 영상을 잘 보시면서 잘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전. 이 안전은 지금 나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에는 가족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친구가, 그 밑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항상 나를 중심으로 해서 가족, 친구, 학교. 우리는 이 세 가지가 가장 나를 중심으로 하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학원도 있을 것이고요. PC방도 있을 것이고요. 또는 친구 집도 있겠죠.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의 나의 주변이 있겠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과 친구와 학교겠죠. 그 주변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항상 나는 안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그 다음에 어른이 항상 지켜줘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교육 잘 받으시면서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우리 주변에 많은 아동들이 항상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안전하지 않다, 그렇다면 당연히 폭력 등등의 피해가 나에게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증거 수집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찍고요. 두 번째 병원 진찰을 받으시고, 세 번째 기록해 두시고, 그 다음에 상담과 신고를 동시에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폭력은 범죄다라고 하는 인식은 이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나의 가족이고요. 조금만 더 자라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또 애인일 수도 있겠죠. 함께 있는 그 시간과 공간은 항상 우리는 가장 안전해야 된다. 그러한 공식을 잊지 마시고요. 국가의 도움을 청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안전하지 못하다면 반드시 국가의 그 도움을 청하시고요. 또 우리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 혼자 또는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영상 시청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할 아동학대 이야기, 이렇게 선생님이 6가지 챕터로 나눠봤습니다. 잘 보시고 아동학대가 무엇이고 만약에 아동학대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가 뭔가요? 네, 아동학대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괴롭히거나 보살피지 않아 아이들에게 심한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동학대를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없도록 하는 최악의 범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다니 정말 나쁜 어른들이에요. 아동학대에는 어떤 학대가 있나요? 네, 몸을 때리는 신체적 학대, 욕을 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정신적 학대, 어른의 신체를 만지라고 시키거나 아이의 신체를 만지는 성적 학대, 아픈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방임 학대 등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동학대가 제일 많나요? 네, 정서학대가 가장 많은데요. 정서학대는 신체 접촉 없이 괴롭히는 것을 말해요. 욕을 하거나 집 밖으로 내쫓거나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다른 가족과 심하게 차별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요? 아동학대는 나쁜 어린이라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을 했더라도 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럼 아동학대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나요? 최근에는 해마다 2만 명이 넘는 어린이가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밝혀진 부분으로 밝혀지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더 많습니다. 그럼 아동학대를 받으면 우린 어떻게 되나요?
네, 아동학대에 오랜 시간 노출된다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울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 생활에 문제도 생기고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찍 조치를 취하고 치료를 받으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숨기지 말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겠어요. 그럼 아동학대를 당하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아동학대를 당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절대 숨겨서는 안 됩니다. 숨겨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동학대를 당했다는 확신이 든다면 112로 신고하길 바랍니다. 112. 직접 신고하는 것이 무서울 경우에는 주위 어른들이나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실 거예요. 선생님도 학생의 도움 요청을 받고 학생의 아버지를 신고한 적이 있는데요. 신고하기 전에는 아버님이 학생과 더 멀어지거나 더욱 폭력적으로 변하면 어쩌나 하고 망설였지만 신고 후에 다시 예전처럼 좋은 아버지로 변화하는 아버님의 모습을 보며 신고하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와, 다행이네요. 만약에 친구가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도와줘야 하나요? 네, 부모님, 선생님 등 주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에게 알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친구의 아픔을 빠르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 서로가 이렇게 도움을 주면 아동학대를 줄일 수 있고 아동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친구에게 위로가 돼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친구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오랜 시간 아동학대로 고통을 받게 될 거예요. 통계에 따르면 피해 아동이 스스로 신고를 결심하기 전까지 평균적으로 50번의 아동학대를 당한다고 합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를 빨리 눈치채고 도와준다면 좀 더 빠르게 신고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꺼려진다면 주위 어른들이나 선생님들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신고자가 누구인지 절대 알 수 없도록 보호되고 아동학대 신고로 생기는 불이익이나 보복 역시 국가에서 보호해준다고 하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서로 용기를 냅시다. 그럼 오늘 배운 것처럼 본인이 아동학대를 당했거나 아동학대로 고통받는 친구를 도울 때는 112로 전화하길 바랍니다. 112. 자, 이제 두 번째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잘 보셨죠? 그죠? 아동학대가 뭔가 봤습니다. 여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동이라 그러면 과연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아동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가 되겠죠. 예, 0살, 1살부터 바로 18세 미만까지입니다. 7살까지가 바로 아동입니다. 따라서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 아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목격자라고 하는 제목이고요. 두 가지 사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 8살 클린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주 안타까운 사건 한 가지와 우리나라의 인천 연수구의 11살 된 아이의 아동학대 사건입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다시피 우리 모두가 다 이 아동학대, 가정폭력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목격자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이제 곧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가정은 안전하죠? 예,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주변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만약에 내 아파트, 내 주택, 내 빌라 주변에 아동학대로 피해를 보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 다음에 위아래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또는 아동들이 울거나 또는 폭력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바로 민감한 목격자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영상입니다. 밖에서도 폭력이면 집 안에서도 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인식, 그 다음에 사회의 관심과 이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2015년 세계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여성 10명 중 3명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는 가정폭력이 일부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80년에서 90년대부터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영국의 경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가정폭력에 대처해야 할 책임을 법제화하였습니다. 그리고 TV 매체와 전단지를 활용한 캠페인을 실시해 가정폭력은 용인돼선 안 될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스웨덴에서는 피해 여성에게 경찰과 연결되는 경보기를 제공하여 가정폭력 예방에 힘쓰는 한편 경찰관, 사회복지사, 의사 등 다양한 전문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 여성들에게 통합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죠. 이 같은 노력은 모두 가정폭력은 범죄라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인권의 존엄성을 강조하며 가정폭력에 가장 엄격하게 대응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가정폭력 관련법을 통해 가정폭력 가해자를 의무적으로 체포하고 있습니다. 사법당국은 가정폭력 사건 발생 24시간 이내에 가해자를 재판해야 하고 가해자에게 벌금형이나 상담명령, 사회봉사 명령이 아닌 강력한 형사처분을 내립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접촉을 최소화하여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변호사 지원 제도 등을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협조할 때 가정폭력을 근절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실제 미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정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정폭력은 피해자 개인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문제이자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인식 변화, 그리고 사법당국의 엄격한 처벌이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폭력은 집안에서도 불법이라는 점, 우리 모두 명심해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아주 어렵게 섭외해서 인터뷰한 영상인데요.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빠, 왜 나를 때리나요? 가정폭력, 그 아빠의 그 아들일 거라고요? 더 이상 가정폭력의 피해자로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런 가정폭력의 피해, 우리 선배들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생각을 필요할 때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요.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원칙 1. 우리는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듣는 사람입니다. 원칙 2. 우리는 생각과 감정에는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원칙 3.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수용합니다. 원칙 4. 모인 우리는 서로에게 친절한 친구이며 사랑하는 나의 이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게 없고 또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벗고 진행하고 싶은데요. 네가 어른 돼봐. 너가 뭐 별거 다를 것 같아? 너도 똑같아. 근데 저한테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나 그렇게 살지 않는다. 너희들이 말했던 것처럼 살지 않고 있다. 그런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잠잘 시간도 없었어요. 하루에 2-3시간 자면 많이 자는 거였거든요. 저는 손에 칼자국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면은 손에. 식칼 들고 오고 아니면은 손발 묶어놓고 입에 수건 물린 다음에 쇠파이프로 뼈 있는 데만 골라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항을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나한테 폭력을 가한 가해자들 앞에 서면은 충분히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강하고 몸집이 더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해요. 심장부터 떨려오기 때문에 내가 도망치지 않는 한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발로 밟기도 하고 손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냥 자다가도 맞고 공부하다가도 맞고 뭐 이런 욕들을 제일 많이 하셨고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자다가 아빠한테 맞아서 꼬리뼈가 다쳤었어요. 그때 병원에 갈 때 엄마랑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해라. 그때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놀다가 그랬다고. 되게 공감돼요. 저도 항상 어디 넘어졌다, 부딪혔다 이런 그 얘기들 항상 달고 살았어야 됐거든요. 병원을 갔는데 그날 의사 선생님이 얘가 지금 살아있는 건 정말 기적이라고. 얘가 당장 죽어도 자살을 해도 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애라고. 왜 여태까지 이렇게 키웠냐라고. 처음으로 부모님을 나무라는 어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부터 이미 난리가 났죠. 전현이 하다못해 이제 엄마를 정신병자를 만들어 놨다고. 그날도 이제 어김없이 집에 가서 정말 죽을 듯이 맞는데 전 처음으로 내가 잘못하지 않았고 이 아이는 아픈 아이다 라는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던 날이니까 그냥 죽으라면서 욕하면서 때리니까 제발 죽여달라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그냥 나 죽여달라고 처음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빠가 자식이 부모한테 죽여달라는 소리를 한다면서 엄마보다 더 심하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날. 그동안 아빠가 나를 방임했지만 적어도 아빠는 나를 신체적 학대를 가하지 않았고 그냥 관심이 없었던 것뿐이니까 아빠가 되게 좋았거든요. 경찰에 왔을 때도 아빠가 제가 맞을 만한 짓을 했다. 이제 조용히 할 테니까 이만 돌아가 달라라고 적극적으로 경찰도 돌려보내시고. 바람을 핀 거죠. 어머니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인 거고 화가 엄청 나는 거기 때문에 어머니한테서는 내가 그 화풀이 대상이 된 거고 아버지한테는 어머니랑 둘이 싸우고는 아버지도 화가 나니까 그 화풀이 대상이 또 내가 된 거고 날 때릴 만한 폭력을 가해야 할 만한 어떤 명분을 스스로들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었지만 술을 먹지 않았을 때도 굉장히 제 기억엔 폭군이었어요. 그냥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이 어디 딴 데를 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어디 가서 눈칫밥 먹고 살 거야? 맞아. 너 나가면 밥도 못 먹어. 너 나가면 뭐 못해. 너 좋아 보이지? 맞아요. 그 외 딴 거를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등 붙이고 누워 잘 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고. 맞아요. 근데 더 불행한 건 도망칠 곳도 없었어요. 미성년자고. 아, 할머니 집이 이제 서울에 있긴 한데 한번 갔었어요. 도망쳐서. 겨울이었는데 그때 진짜 반바지에 티셔츠 하나 입고 슬리퍼 신고 차비도 없어가지고 걸어서 갔거든요. 한겨울인데 갔는데 저보고 가라 그러더라고요. 다시 이쪽으로 이제부터 오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 가서 뭐 해결하든 둘이 알아서 하라고. 미쳤다 진짜. 그래서 그날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놀이터에 보면은 원통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미끄럼틀 같은 거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자고. 이제 아빠를 피해서 제가 이렇게 막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아빠 이렇게 막 쫓아와요. 근데 앞에 어떤 남자 어른이 있는 거예요. 그 어른을 붙잡고 저 좀 도와주세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딱 잡고 아빠한테 가서 진짜 얘 아빠 맞냐고, 아빠가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가버리시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내가 맞았다고 얘기를 해도 나를 믿는 사람이 없었고, 왜냐면 우리 엄마 아빠 이미지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때 누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한테 관심 가져주고 한 사람이라도 우리 부모님한테 뭐라고 해주고 그랬다면 좀 바뀌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늘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진짜 마음속으로 살인을 정말 많이 저질렀는데 이걸 진짜 행동으로 옮겼으면 저는 깜빵 가 있겠죠 지금. 저는 부모가 되고 싶지 않아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어요? 네, 요즘엔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저는 내가 사랑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자식을 놓더라도 어떻게 사랑을 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고, 또 하나는 나도 내 부모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DNA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남아 있으니까 나한테도 그런 모습이 언젠가는 어느 순간에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무서움이 이 있어요. 프레임이 너무 싫어요. 가해자들이 하는 말, 너가 자식 새끼 낳아봐. 넌 안 그럴 것 같아? 다 똑같은가 봐. 너 같은 애 똑같은 애 하나 낳아서 길러봐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진짜 똑같네. TV에서 그런 것도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저 가정폭력을 당했던 애야. 그래서 얘는 좀 폭력적이야. 이 사람 뭐 범죄자인데 알고 보니까 가정폭력을 당했어. 근데 솔직히 가정폭력을, 그러니까 그 형태나 횟수가 달랐을 뿐이지 가정폭력을 안 당했던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아직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성인 남자가 막 소리치고 욕하고 그러면 저 진짜 무서워서 불들불들 떨거든요. 근데 저희 아랫집에도 현재 지금 가정폭력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매번 어떤 남자가 소리 지르면서 욕해요. 그러면은 여자는 막 비명 지르고, 그러면 애는 막 울고, 그때마다 매번 신고를 하거든요. 어느 날은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쪽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안녕하세요, 몇 호입니다. 저희 집에서 최근 뭐 불미스러운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계속 경찰에 신고해서 자기들이 이혼할 위기에 처했다. 뭐 그러면서 그 경찰들이 저희 집에 계속 와서 아이도 불안해하고, 그 애가 경찰 때문에 불안하겠냐고요. 저희가 그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를 했거든요. 요즘에는 많이 줄었어요. 정말 스스로가 괴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20살 넘어서. 절 바꾸긴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분노가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늘 괴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전 진짜 마음속으로 살인을 정말 많이 저질렀는데 이걸 진짜 행동으로 옮겼으면 저는 깜빵 가 있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가정폭력 당하고 이런 학생들이 있으면은 가해자만 안 돼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많은 거를 견디고서 단단해진 거거든요. 옛날에 우울증이 되게 심했었어요. 근데 저는 내가 죽고 싶어서 죽고자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는 걸 내가 알아서 그들이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죽고 싶었던 게 제일 컸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가정폭력 당했던 기억들이 계속 떠오를 거예요. 안 떠오를 수 없어요. 우리가 수없이 겪었던 일이고 너무 아팠던 기억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들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힘내고 그래서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이런 얘기 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때도 필요했고 지금도 필요한데, 지금은 내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까지 나와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그래도 난 정말 잘못이 없었고, 폭력을 당할 때 들었던 그런 말들이 나한텐 현실이 되어 있지 않구나. 지금 솔직히 너무 편해요. 사실 여기 오고 얘기하고 가면은 나중에 되게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 막 죄책감도 들지 않을까? 저는 사실 제 동생한테 제일 미안하거든요. 제 동생도 똑같이 아빠한테 맞고 그랬는데 내가 분노조절 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면서 그때 집에 아빠가 없었거든요. 근데 너무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엄마랑 동생이 있는데 다 죽여버릴 거야 막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아직도 너무 미안해요. 내가 분노했어야 될 대상은 아빠인데. 아니 괜찮아요.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장래 희망이었어요. 신도 사실 믿지 않았지만 그때 한 번씩 힘들면은 아는 신 다 불러가지고 네, 우리 집 가족에 평화가 오게 해주세요. 남들 그 TV에 나오는 가족처럼 살게 해주세요. 이러고 그냥 지금 저는 솔직히 꿈을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평범한 신랑을 만나서 평범하게 살고 더 이상 나를 해야 하는 뭐 그런 영향력이 무섭진 않고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월급 받고 이렇게 사는 게 가장 좋았거든요. 힘들게 살아왔으니 너에게 복을 준다 이런 느낌. 종교가 없는데 종교 있어 보여. 초등학생 때는 가수가 꿈이었어요. 지금도 목소리 이쁜데. 목소리가 너무 늙어요. 또 하나는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거. 맞아. 이혼하는 게 너무 꿈이었어요. 나 제발 엄마랑만 같이 살고 싶어. 제일 힘들었던 말이 너네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야. 이 말이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싫어요 그 말. 진짜. 아, 나 때문에라도 진짜. 제발 해줬으면 좋겠는데 막 괜찮다고 얘기하는데도 너네 미래에 뭐 흠집 날까봐 그래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흠집은 흠집대로 다 내놔놓고 맞아요. 결혼할 때 부모 중에 한쪽 없으면은 그게 얼마나 저거 한 줄 아냐고, 너네 때문에 이혼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진짜 장래 희망이 이혼이 되고 평범한 가족이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은 뭐예요? 대학교를 안 가고 이제 특성화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서 바로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대학에 가지 않은 이유는 하나였어요. 빨리 돈을 벌고 싶었어요.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독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장래 희망은 독립하는 거. 유진님은요? 장래 희망의 역사. 거창하게. 장래 희망. 뭐 앞서 말했듯이 평범하게 사는 거, 그거는 무조건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저처럼 아프고 상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가장 필요했던 거는 잠잘 곳과 뭔가 마음껏 먹어볼 수 있는 거? 그런 게 필요했는데, 뭐 세상이 아무리 바뀌었다 그래도 부모가 밥을 안 주고 안 재우면은 못 먹고 못 자는 건데, 좀 마음 편히 좀 쉬다 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자퇴를 하고 나왔고, 뭐 가정폭력 당할 때도 밖에 나오면 갈 데가 없어요. 뭐 카페를 들어가도 미성년자고 딱 봐도 애티가 나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그러니까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솔직히 안에 있기도 힘들고, 그래서 된다면은 그런 공간 하나 정도 마련해 주는 거? 그 정도지. 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영상 본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 주변의 피해자가 있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대처하시고 우리 모두 민감한 목격자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영욱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